있습니다. 74페이지에 거기 그 두 번째 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그 자신이 작가적 체험에서의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그대로 작품 속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만남, 작가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작가적인 체험 속에서 결국은 뭐 양생이라든가 이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생육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생육신인 김시습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시습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한국의 나이로 31세에서 36세. 자, 이 시기에 이 금오산실, 아까 금오산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무려 16권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 관련 사상서를 쓰고 또 금오신화를 저술해요. 그걸 다 뭘로 썼어요? 전부 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1세, 36세에 이 불교 관련 사상서를 이렇게 쓰고 금오신화를 다 한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써 있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김시습을 천재라고 하는 그런 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김시습 평전이라는 이 책을 쓰신 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또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이 책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시습 평전,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김시습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이 무려 그 몇 페이지야? 한 700페이지 가깝게 쓰여져 있는데, 이 김시습에 대해서 정말 이 구구절절, 이 심경호 교수님 이제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분인데, 그 구절 구절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이분을 엄청 이제 극찬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하여튼 그건 뭐 여담이고,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 김시섭은 이렇게 만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작품 속에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천지간에 떠돌아다니는 행론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나왔죠. 간직이 얽매 있지만 주기를 싫어하지 않는 저 같은 하찮은 선비를 만나서 역경에 이른바 자기 겸손으로서 널리 민심을 얻는 품성이고, 옛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지위는 높아져도 마음은 겸손하여진다는 격으로 태산과 하해처럼, 큰 강과 바다처럼, 이런 뜻이에요. 큰 산과 바다처럼 아량을 넓히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자기의 체험들을 이제 이 속에다 다 써놓은 것이고요. 넷째를 보면 김시습, 동그라미 치시고요. 김시습의 문학에서 만남은 열린 사유. 그러니까 열린 사유는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픈된 생각, 큰 생각. 그래서 승려로서의 설잠은 해탈을 꿈꾸었고, 이러한 생사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 통찰력이란 건 인사이트거든요, 영어로. 인사이트 한번 써보세요. 통찰력이란 말을 많이 쓰는 말인데, 왜 인사이트라고 하냐면 인이 아니 안쪽을, 사이트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은 뭐냐? 그 안쪽을 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세조 당대 명신으로 집권 권력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서거정와도 교류를 했. 서거정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서거정도 교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시습은 그 사가정, 그러니까 사가정 호의 호, 사가정 서거정을 써놨죠. 운에 맞춰 화답한 시를 남기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봉을 선생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선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뭐죠? 아주 높은 사람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뭐 퇴계 선생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십니까? 예전에는 선생이라는 호칭이, 요즘에는 선생님이 좀 약간 존칭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모르시거나 연세가 드시거나 이러면 그냥 선생님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하는 걸 아무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당히 높은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과의 사유가 상당히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만남의 의미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만남의 의미를, 첫째는 뭐다? 문사형 인물을 창조하기 위한 장치였다. 둘째는 유교적 명분론에 의한 만남이었다. 그다음 셋째는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그런 것을 작품 속에 드러냈다. 넷째는 열린 사유의 실천 방안이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 속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거의 뭐 속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헤어짐. 아까 이야기 중 헤어짐의 의미도 중요하다고. 자, 이제 헤어짐의 의미까지 하면 해설이 끝나요. 자, 헤어짐의 의미는 75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75쪽 헤어짐의 의미. 첫째,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유한성에 대한 허물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과 많이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나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뭐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시지만 인간은 이렇게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성이 있죠. 인간이 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뭐 100세라고 하지. 물론 이제 100세, 101세 이런 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 어떤 할머니한테 CF 나왔죠. 할머니 100세까지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나 올해 101세인데 101세인데 뭐 이런 CF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100세라고 본다고 하면 유한한 거죠. 막 인간이 200살까지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허물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보세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고 항해에 던져졌던 최낭자가 이생의 그 정성, 최낭자의 정조관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복원시키잖아요. 하늘의 도움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환생.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최낭자가 보세요. 정조관념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홍건적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고 이제 막 그 뭐죠 정조를 잃고 이러려고 하니까 은장도를 자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사육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에 따라 이별의 과정을 밟아요. 이러한 대목은 사랑의 지속성을 단절시키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지속성을 단절시켜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남편, 아내를 만나 살아요. 뭐 이렇게 대부분 살잖아요. 뭐 살면 몇 년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정말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산다. 결혼해서. 100년 살까요? 결혼해서 못 살죠. 못 살잖아요. 결혼해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결혼해서 100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유한성이라는 의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성이다. 자, 둘째는 헤어짐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정치 세계의 비정함. 비정함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쓰면 온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이에요. 비정. 정이 없다. 이게 비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위적인 표현도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위 돌아가면서 표현한다. 돌려서. 자, 이생규장전에서 최낭자의 집은 개성에 있다. 개성은 이제 송도를 이야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선중리 기억나시죠? 정몽주하고 같다고 했어요. 정몽주, 선중리. 정몽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선중리는 선주교. 선주교는 정몽주. 뭐 자객의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육신의 죽음이다. 이거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육신은 세속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거죠. 왜 세속의 탐욕이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양대군의 탐욕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셋째,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명하는 방법으로 이별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별의 방식 선택이에요. 그래서 김시습은 내세의 의문. 자, 남연부주지. 자, 남연부주지는 염라대왕의 이 염자가 불꽃 염자라고 말씀드렸죠? 불 화자가 두 개가 있어. 불꽃 염자예요. 불 화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라대왕과 이야기고 박생이 불교의 지옥설을 부정하다가 남연부주지라는 지옥을 방문해서 염라대왕과 토론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야비하게 문제를 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남연부주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김생, 이생, 박생, 뭐 홍생 얼마나 쓸 말이 많아요. 성이 많으니까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만복사 젖보기는 양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은주발 들고 있다가 여인이 죽은 사실을 부모를 만나서 확인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봉은 금오신화를 통해 만남과 헤어짐의 변증법적 인식의 논리를 규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좀 내려가다가 밑에서 넷째 줄 볼게요. 75쪽. 대의명분과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자, 여기서 이제 대승적 구원을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 보면 자, 이걸 조금 알아야 돼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승자는 무슨 승자냐? 자, 이렇게 써보세요. 한자로. 이게 무슨 승자일까요? 탈승자. 그러니까 대승은 크게 타고 간다. 소승은 작게 타고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승은 45인승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뭐 택시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자기 거 자가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만 타고 나만 득도하면 돼. 나만 득도하면 남들은 득도를 하든 말든 나만 득도하면 되는 게 소승이에요. 근데 45인승이니까 대승 뭐예요? 같이 득도를 해서 해탈을 이루는. 뭐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뭐든지 공부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지금 불교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대승불교는 45인승 버스, 소승불교는 자가용.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잘하셨죠? 그러니까 대승적 구원을 꿈꾸기가 어려움을 깨달은 김시습은 새 질서 희망을 버리고 이제 개인적 해탈을 시도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죠. 왜? 함께 이렇게 뭔가 잘 나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혼자라도 이제 이 절에서 살면서 결국은 그거를 뭘로 옮겼다? 글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견성이란 말이 있어요. 견성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견성이라는 것은 예지력이 이게 볼견자지만 예지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견이라는 게 여기서 볼견자지만 예지력이 있는 뭐 성격, 성질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찰력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뭐 인용문은 그냥 그 읽지 마세요. 너무 말들이 어렵고 그것까지는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설자문 인용문 밑에 설자문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이러한 성기적인 의미에서의 성기 본성이 일어난다. 성기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본성이 막 위로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깨달았던 것이고 이러한 견성의 장으로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신심 본체 이게 뭡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심신일원론 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진짜 이해가 가는 게 내가 마음적으로 뭐 좀 뭐랄까 힘들어. 마음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밥이 잘 넘어가나요? 내가 막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 안 넘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합격을 앞두고 있는데 막 그래.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하고요. 몸 따로 마음 따로도 안 보겠어요. 심신이원론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심신이원론도 있고 심신일원론이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심신일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신 본체라는 거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인용문 밑에 거기 보고 여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생규장 전에는 그 밑에 있어요. 애정소설의 구성요소인 남녀 주인공의 만남, 친밀감 형성, 그다음에 열정으로 진전되고 성적 결합 여부의 4단계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당사자끼리의 만남과 사랑의 진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한 스토리가 작품의 서두 부분에서 기술된다. 맞죠? 그렇지만 홍건적이게 난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숙명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세계관적 거리를 극복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지속, 단절을 이루려고 하는 정신 이런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의 논리와 상상을 뛰어넘는 환상적 모티프다. 자, 모티프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모티프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동기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4학년 정도로 가면 이걸 모티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도 알아두세요. 이제 3학년이시니까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 여러분 이제 4학년 때 구비문학 공부하실 때 나올 거예요. 이야기의 바탕. 같은 말입니다. 이 모티프와 화소는 같은 말인데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써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화소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동기라는 말이 아주 쉬운 말입니다. 모티프. 이제 그런 낭만적 사랑의 요소 또 채낭자의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이 책을 쓰신 박태상 교수님이 이제 박사 논문이 뭐냐면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예요. 이걸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탁월하시겠죠. 이걸 쓰신 박태상 교수님.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애정소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애정소설 연구를 해서 이제 이런 쪽에 아마
상당히 잘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77쪽을 볼까요? 77쪽. 자, 김시습과 연관성이 없는 거 아까 다 했어요. 자, 5세 때 중용 대학을 익혔다 기억나요? 네. 네. 바로 77쪽에 그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작자 속의 네. 넷째 줄. 그다음에 59세 때 입적했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넷째, 일곱째 줄 정도, 59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나오네요. 자, 불교의 미륵불 사상에 힘쳤다 이런 건 안 나왔죠. 이분은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유불선에 통합했다고 기억나요? 아까 네. 했잖아요. 거기 그 네. 위에서 일곱째 줄에 동봉은 유불선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 나왔네. 3번이죠. 넘겨보세요. 뭐 이런 저서 시편담요의 법화경 별차는 아까 거기 밑에서 둘째 줄에 작자 속에 보세요. 시편담요의 법화경 별찬 이런 거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에요. 3번이고 이게 이제 전에 나왔을 때는 이거를 다른 건 다 맞게 하고 5세를 6세로 고쳐놨어요. 진짜 이거 싫어요. 이게 예전에 박태선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 재밌는 게 뭐 귀신이 출몰한 시간은 몇 시인가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 귀신이 몇 시에 출몰한 게 뭐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답이? 그게 뭐 1시인가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3경, 1시 2경 이렇게 예, 나오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3경까지는 아니고 시간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식빵 굽는 여자의 주인공은 식빵을 몇 번 굽는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식빵 굽는 여자의 주인공이 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자, 그 78쪽을 보세요. 이생규장전에서 헤어짐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거 제가 보세요. 별표.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유한성에 대한 허무 표현. 이제 여러분 맞출 줄 아셔야 돼. 다 했으니까. 내세에 대한 궁금증 해명. 자, 문사형 인물의 창조를 위한 장치는 뭐였죠? 이건 만남의 의미라고 써요. 만남의 의미. 3번이 답이고 만남의 의미. 왜 만남의 의미냐? 73페이지를 보세요. 73페이지. 보세요. 다시. 그러면 김시습의 거기 두 번째 단락. 이생규장전이나 여타 작품에서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첫째, 문사형 인물을 창조하기 위한 장치다.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남의 의미라고요. 헤어짐의 의미가 아니고. 됐죠? 정치 세계의 비정함에 대한 우의적 표현.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딱 맞죠?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아니면 이 김시습은 이렇게 그거 말고는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제가 이제 옆에다 막 이야기한 건 사족인 건 아니고 좀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시습에 대한 한마디 하고 좀 넘어갈게요. 김시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을 떠나서 알아야 될 게 일단 김시습은 어떤 사람이냐? 뭐 아까 심유적불은 이야기했죠. 심유적불은 이야기했고 또 김시습은 방외인이에요. 방외인. 그러니까 방외인은 제도권 박인물이다. 제도권 박인물. 자 이거 또 알아두십시오. 제도권 박인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시습을 조금 이제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자를 써드릴게요. 색은행괴라고 그래요. 자, 색은행괴.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 설명 드릴게요. 이 색은 찾을 색자예요. 찾을 색자. 찾을 색. 은이란 건 스물은자예요. 스물은자. 스물은자. 그 다음에 이 괴는 괴이할 괴자예요. 자, 이게 뭐겠어요? 숨어 있는 것을 찾고 괴이한 것을 행한다. 자, 그걸 색은 행계라고 합니다. 자, 숨어 있는 것을 찾고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백에다 쓰시면 됩니다. 숨어 있는 것을 찾고 뭐라고요? 괴이한 것을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시습은 21세 때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김시습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21세 때 그때가 이제 1455년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 3일 동안 통곡을 했대요. 3일간 통곡을 하고 자기가 보던 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뭐가 돼? 승려가 돼. 그래서 전국을 유랑을 했어요.
매월당 21세 때, 21세 때.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좀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3살 때 한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3살 때. 천재였구나, 천재. 천재였죠, 천재. 그러니까 3살 예. 때 그러니까 완벽한 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시의 틀을 가지고 지어놨다는 게 이제 김시습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김시습을 하나 또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건 좀 필기를 하시면 좋은데 김시습 어떤 사람이냐? 현실과 자, 거기다 여백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인간적 고뇌. 이 인간적 고뇌를 뭘 썼냐? 바로 시와 소설을 통해 뭐했다? 형상화시켰다. 시킨 문학가다. 이게 김시습에 대한 평가예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은 평가가 있는데 김시습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해가시죠? 뭔 소린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 김시습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생육신이지만 보통 아무리 생육신이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출세하고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이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뇌가 없었겠어요? 고뇌가 없으면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뭘 통해서? 시와 소설을 통해서 형상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누구다? 김시습에 대한 평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진짜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만 좀 이게 좀 아니고 그러면 한번 그 강릉에 가면 이 강릉에 전 몇 번 갔었는데 강릉에 가면 매월당 김시습 기념관이 있어요. 김시습 기념관. 그 다음에 또 허난스러운 생각 이런 데가 다 있는데 이런 데를 좀 가봐야 되는데 참 이제 코로나로 참 어쩔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볼 수 있으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보고 작품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읽어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 많으실 거면 어떻게 하냐면 아는 만큼만 읽으세요. 아는 만큼만. 무슨 말 알겠죠? 모른다고 해서 막 다 막 우편 찾고 하지 말고 그냥 아시는 만큼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뭐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글자의 자구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래요. 단지 여러분이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국문과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문과 공부를 하면 이게 이 본문에서 시험에 나오든 말든 그거는 둘째 치고 맞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걸 둘째 치고 여러분이 작품을 읽는 거는 이해 가잖아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읽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험 보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작품은 좀 어쨌든 읽으셔야지 좋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재기의 신광안에 대해서 자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자 제가 이야기 좀 작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105쪽. 신광안은 뭐 이렇게 김시습하고 비교하면 한참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김시습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신광안도 뭐 그렇게 뭐 유명하지 않은 분은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5쪽을 보세요. 신광안. 자, 여기 보면 자가 어쩌고 이런 건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도덕과 문장이 뭐 여러 사람과 더불어 최고였다. 상당히 이제 문장력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뭐 했다. 뭐 대서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제 언로를 바르게 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한 조광조를 비롯한 축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조광조가 그 원래 유명했는데 이 주초위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주초위양? 네. 초위양이란 말을 꿀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죽이잖아요. 주초. 그러니까 너무 잘나도 이게 조광조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게 조씨가 조자 왕이 된다 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잖아요, 조. 예, 조씨가 왕이 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꿀꿀에다 이렇게 그 벌레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하 이런 게 참 임금도 참 이게 가지고 옛날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래갖고 죽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묘사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몰려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뭐 이제 그 파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주도에서 15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기재기를 완성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5세에 이렇게 복직을 했고 뭐 여러 배수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숙주와 이제도 관련이 있고 이분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신숙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네. 탁월한 학식, 실무적 능력 뭐 이런 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하여튼 이 신광한도 이제 그런 신숙주와 관련된 그런 어떤 집안에서의 그러니까 신숙주가 바로 신광한의 조부예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라고 아, 조부라는 게 음, 할아버지잖아요. 신숙주가 음, 신숙주가 이제 신광한의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혈통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아시다시피 한글 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신숙주잖아요. 그건 마실 음, 거고. 그래서 이제 단종 2년에 도승지를 시작으로 이제 병조판서 막 여러 했고 이제 영의정까지 임명된 사람이 신숙주 아닙니까? 근데 신숙주에 대한 나쁜 평가는 단종을 버리고 세조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옛날 네. 충신들이 모두 이 몸이 죽고 죽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조를 선택을 했지만 이제 그거 말고 그거와는 별도로 이분의 행정적인 능력은 뛰어났다는 거예요. 신숙주의. 하여튼 음, 그 신숙주의 후손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이제 그 어디로 가냐면 99쪽에 나오는 자, 기재기, 채생, 우진기 작품 해설 거기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기재기 거기 볼게요. 뭐 이건 작품은 좀 읽어보셨겠지만 이 작품의 배경은 두타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요. 맞죠? 두타산 무주암. 거기 그 99쪽을 보세요. 하여튼 작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강의 시간에 작품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두타산 무주암에서 은거를 해요. 혼자 숨어 살던 저 주인공이 최생이에요. 최생. 이 최생이 이제 음, 진공스님과 용추동이라는 곳에 가요. 용추동. 용추동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천길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죠. 근데 겨우 목숨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동굴을 발견해. 동굴.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니까 이제 궁전이 있는 거예요. 궁전. 이 수부의 궁전이. 그리고 이제 용왕과 거기 궁전 그러니까 용궁이잖아요. 용왕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풍류를 막 즐겨. 그리고 시도 주고받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동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최승에게 목숨을 연장하는 약을 줘요. 그래서 10년 후에 만나자. 10년 후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학을 타고 문주암으로 돌아와요. 최승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그 해리포터에만 학 타고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음, 벌써 우리나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학 타고 날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학을 타고 무주암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진공 스님에게 수개월이 지났다는 말 듣고 놀라죠. 그리고 이제 최생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 종적, 그다음에 생사 이런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이 줄거리입니다. 이 채생 우진기의 그 줄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판 해리포터죠, 맞죠? 한국판 해리포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99쪽, 99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99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재기를 썼지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이생 규장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수준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9쪽을 보십시오. 조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기재 신광한이 지은 기재 기인은 자, 기재가 호예요. 기재. 그리고 이제 기인은 뭐냐면 적을 기자에 달을 이자죠. 기이한 것을 적었다. 그래서 기이에. 기재 신광한이 기이한 것을 적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개혁정치 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초기의 중엽. 자, 기재 신광한은 하여튼 기재에 나오면 누구다? 신광한이에요. 조광조 도학파 일원으로 살인파의 물줄기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신숙주 집안의 직계혈통 아까 이야기했죠? 손자의 손자. 신숙주가 조부라고 그랬잖아. 할아버지. 돼 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살인파. 그래서 불을 지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그 밑에는 좀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 이렇듯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조광조의 밑에서 둘째 줄. 두학정치의 일파로 몰려 외직에서 이제 삭탈관직. 삭탈관직이라는 건 벼슬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직책을 빼앗기는 거. 이런 삭탈관직 뭐 사각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여주에서 살 때 여주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배 기간을 맞았고요. 고뇌, 방황 넘겨보세요. 그런 거 했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별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보세요. 자, 100페이지의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기재기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기 밑줄 치고 별표. 100쪽의 둘째 줄 있잖아요. 기재기가 중요한 의미.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찍고 보세요. 밑줄. 전기소설의 한 전형을 만들었다. 밑줄. 자, 그럼 전기소설은 뭐다? 전기. 여러분 전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할 전자에 여기 무슨 기자예요? 기할 기자죠. 기할 근데 기자예요. 전할 전자에 이렇게 기록할 기자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순신 네, 전기 네. 이런 거. 뭐 에디슨 전기. 그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한 건 전기고 기이한 것을 이야기한 게 전기가 같은 전기지만 달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전기라는 게 이순신 전기할 때 전기는 밑에 있는 기자를 쓴다. 밑에 있는 기자를. 근데 요거는 기할 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운몽도 전기 아니에요. 구운몽. 전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기의 전형을 마련했다. 자, 그리고 이 영향을 준 게 남북조시대 지괴 소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지괴. 자, 넷째 줄에는 지괴를 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칠판을. 지. 자, 이 지자는 우리가 이거 뜻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땡입니다. 아니에요. 요 지자는 자, 이 말씀 원자가 있는 지자와 똑같아요. 자, 이거 뭐냐? 기록할 지자. 기록할 지자. 예. 아시겠죠? 여기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뜻지자가 아니에요. 지게가 괴이한 것을 기록한 소설 이런 뜻이라고. 뭔 말 이해가죠? 말씀원 있는 지자라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계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번성했던 전기 소설이다. 자, 당나라 때 꿈처리를 통해서 도가적 삶의 가치를 논한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침중기나 남과 태수전 뭐 여러 작품이 있어요.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작품들이 여러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품은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소설이 있었고 쭉 내려가다 보면 한 5줄부터 내려갈게요. 뭐 전기소설 창조했다는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단락에 한 5줄 정도의 하생이라는 문사형의 개성적 인물의 형상화. 일단 밑줄 쫙 쳐놓으세요. 하생이라는 문사형의 개성적 인물의 형상화를 해요. 그리고 점쟁이를 통해서 이제 신선세계를 찾아가요. 도가적 삶에 대한 접근. 신선 이런 게 나오면 다 도가적인 그 전통과 관련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도교하고요. 도가가 있어요. 이걸 좀 헷갈려 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도교는 종교고요. 도가는 학문. 자, 그러니까 도가는 쉽게 말하면 노장사상이에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 요걸 도가라고 그래요. 그건 도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노자와 장자의 이런 사상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도교가 된다. 도교하고 도가를 좀 혼동하시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시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가적인 삶, 노장 사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선생. 왜 그러냐면 이 그 노자나 장자를 보면 상당히 뭡니까 너무 잘나도 안 되고 이게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너무 발전하면 뭐가 문제가 되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노장 사상 자체가.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생기후전에서 묘사된 자, 그다음에 또 밑줄 주세요. 남녀 주인공의 화답시를 통한 애정의 진전. 남녀 주인공의 화답시를 통한 애정의 진전. 자, 소설 속에 시가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이걸 삽입시라고 했잖아요. 소설, 여러분 그 뭡니까? 이생규장전 공부하면 시 나와야 안 나와요? 소설 막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걸 삽입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 중에 삽입시만 연구하는 또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삽입시 연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화답시를 통해서 이제 애정의 진전 이런 거 나오고요. 이미 죽은 여인과 주인공의 로맨스. 보세요. 이 동양은 거의 다 여자가 죽은 여자예요. 남자가 산 사람이에요. 또 여주인공의 부친의 권력 남용, 횡포.
민족의 회생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대로 쓰지 않은 거, 돌려서 쓰는 거 뭐라고 그랬어 아까? 우의적 표현. 네, 우의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둘째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채취현전 만복사 접목이 이루어지는 소설 형성기의 소설 문학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 자, 이거 좀 또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이 채취원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3학년 1학기에는, 자, 최초에, 자, 한문소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뭐였어요? 금오신화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한문소설은 금오신화가 아니다고 앞에 좀 이야기했어요. 왜? 일본이나 이런데 뭡니까? 겐지모노 갓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0세기, 막 11세기 뭐 이럴 때 나오거든요. 근데 금오신화는 이게 1400년, 1500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세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차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취원전을 보자. 왜? 채취원은 인물의 금수 회의록이다. 내면 의식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건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고소설론과 작가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때 아주 자세히 나와요. 채취원전이 왜 채취의 소설일까? 이거 가지고 한 몇십 장 나와요. 이게 이제 공부가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 채취원전은 뭐다?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만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복사 접목이에요. 좀 감이 오죠? 만복사 접목이는 뭐 어디에 들어있다? 금오신화에 들어있다. 금오신화에 들어있다. 그래서 소설 형성기의 소설 문학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고 이제 권필, 임재 이런 소설사적 공백을 메워준다. 이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4세기, 15세기로 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채취원전을 넣어버리면 딱 맞다는 거 한중일이.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채취원전 소설을 앞당기려고 하는 게 움직임이 있다.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 형성의 흐름을 기재기가 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하생규전을 볼 때 이 채취원전에 나오는 그런 장사로 큰 부를 형성한 부친의 강제 중매, 그러니까 강제 중매에 의해 희생된 귀신인 여주인공과 문사형, 글 쓰는 선비, 현실 인물 간의 로맨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가라는 건 긴 시, 짧은 시간이 긴 시 등 한시를 주고받음을 통한 로맨스, 주인공의 도가적 삶의 묘사, 그 다음에 만복사 접부기에서 인연설, 시를 통한 화답, 또 죽은 여인과 현실 남성, 사랑, 내세 인물임을 입증하는 은주발의 증거 등 등장, 불교나 도가적 삶의 영향은 기재기로 그 맥이 이어져 온다. 여기까지 좀 감이 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이